리피드 래프트는 뭐냐? 리피드 래프트. 래프트가 뗏목이죠, 뗏목. 개울 위에, 강 위에, 호수 위에 뗏목을 띄우듯이 인지질의 바다 위에 역시 인지질로 이루어진, 물론 호수 위의 뗏목은, 강 위의 뗏목은 물로 이루어진, 호수 위에 나무로 이루어진, 주로 나무로 이루어진 뗏목이 떠다니는 거지만, 여기서는 유동성 있는 물에 해당하는 부분도 인지질이고, 둥둥 떠다니는 뗏목에 해당하는 부분도 인지질이에요. 자, 리피드 래프트는 비눗물에도 잘 녹지 않는 세포막의 일부분을 뜻한다. 스핑고리피드 예전에 배웠었죠? 콜레스테롤, 글라이코리피드들이 모여있어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의 다른 부위와 잘 섞이지 않고 뗏목처럼 자기들끼리 떨어지지 않고 세포막의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위를, 이 특정 부위를 리피드 래프트라고 불러요. 리피드 래프트는 수용체 단백질이나 수용체 단백질,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리셉터, 수용체 단백질이나 신호전달 관련, 신호전달은 나중에 빡세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터지지 않게. 얘네들이 이 뗏목에 같이 존재해야지, 같이 모여 있어야지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여기 뭐 스카이 라이프 보는 셋탑박스도 있고, 여기 랩탑 컴퓨터도 가지고 있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이게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태양열 발전기도 있죠. 이것들이 같은 뗏목에 같이 모여져 있어야지, 이게 뗏목이 없어가지고 발전기, 태양열 판이 여기 있고, 안테나는 여기 있고, 사람은 여기 빠져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느긋하게 여기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리피드 래프트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겠죠. 그죠? 얘들이 한 군데 모여주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한 것처럼, 이 그림을 볼까요? 리피드 래프트. 그죠? 여기에 단백질도, 인티그럴 프로테인도 있고, 여기 당지질도 막 있고, 여기 노란 거 약간 뭐라 그러죠? 스핑고리피드. 콜레스테롤도 많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기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부위보다 TN 값이 더 높죠, 되게. 높아서 이 부분이 좀 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딱딱하기 때문에, 루지드하기 때문에, 그죠? 딱딱하다, 루지드하고 좀 약간 뉘앙스가 틀린데, 세포막의 인지질의 바다에서 이 래프트 부분만, 지질 뗏목 부분만 좀 둥둥 떠다니면서 독립적으로 구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 있다. 네, 얘기예요. 리피드 래프트, 지질 뗏목을 이루는 부위는 글라이코리피드, 스핑고리피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함량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높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리피드 래프트를 이루는 인지질은 또한 saturated, 여기 보면은 딴 부분은 unsaturated, 막 휘어지면 unsaturated죠? unsaturated fatty acid를 가지고 있는 인지질들이 많은데, 여기들은 쭉쭉 뻗은 saturated fatty acid가 많이 있죠. 왜? 이래야지 TN 값이 높으니까. 그래야지 좀 더 rigidity, 딱딱하니까. 그죠? 리피드 래프트를 이루는 인지질은 나처럼 쭉 뻗고 saturated, 긴 롱다리, long hydrocarbon tail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자로 잘 뭉쳐서 딱딱한 뗏목을 뗏목 만들 때 얘가 필요하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할 때는 하이드로카본 체인 길이가 짧고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 이 정도. 자, 세포막의 지질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세포막이 있죠? G 간세포 세포막, 감자 식물 세포막, 대장균 세포막 볼게요. P는 뭐지?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 PC는 파스파티딜 콜린, PS는 파스파티딜 세린, 이 I는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SM은 뭘까? 스핑고마이엘린, 이수만의 회사 이름이 아니라 스핑고마이엘린. 퍼센테이지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다르죠? 세포막은 인지질, 당지질, 콜레스테롤. 여기다 밑에다 있네. 막 잘난 척하면서 다 읽었는데 여기다 있네요. 그죠? 세포막보다 그 지질 구성 비율이 다 다르다. 다 다른 이유는 우리 세포막은 서로 기능이 다르니까 지질의 조성 또한 서로 다른 게 당연하죠. 세포막의 지질 구성 성분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냐? 크로마토그래피. 물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HPLC 이런 좀 더 비싸고 있어 보이고 복잡한 성능의 전문가용 분석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좀 실험실에서 쉽게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포막의 인지질을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질의 구성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주로 이용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존적인 방법인 TLC, Thin Layer,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투명한 유리 상자, 챔버라고 쓰고 체인버라고 읽는다. 체인버의 안에 TLC, Thin Layer Chromatography 전개 용매를 넣은 후 이 안에다 자작하게 뭘 채우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학생들과 같이 녹색병에 담긴 액체를 저녁에 먹으러 갔더니 제가 이렇게 마시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남겼더니 아 교수님 잔디 안 돼요. 잔디 뭐라고? 잔디가 안 돼요. 잔디 하면 안 돼요. 잔디처럼 자잘하게 먹고 남기는 걸 잔디라고 하는데 쭉쭉 비우고 빨리빨리 먹으라는 얘기죠. 네, 무서운 친구들이었어요. 잔디처럼 소주잔 밑에 잔디처럼 깔린 액체처럼 음료처럼 이렇게 유리로 이루어진 이러한 용기 밑에 낮게 전개 용매를 올리는 거죠. 전개 용매를 넣은 후에 분리하고자 하는 샘플을 올린 TLC판, Thin Layer Chromatography 판 여기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있는 거 있죠. 얘를 그 위에다 샘플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점을 찍듯이 찍어서 올리고 샘플을 올린 TLC판을 그 안에 넣고 모세관 현상으로 이 안에 보면 이 용액이 따라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위로 점점 올라오겠죠. 그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저 어렸을 때는 그 백묵 그 분필을 가지고 분필 크로마토그래피를 초등학교 때 실험했던 것 같아요. 분필을 갖다가 이렇게 슈알레라고 하는 접시 위에다 그때는 솔벤트가 물이에요. 물. 네. 수용성 물질을 분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물 위에다 분필을 넣으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분필 위로 물이 쭉 올라가죠. 여기 분필을 넣기 전에 그 분필에다가 여기다 이 부분에 사인펜 잉크를 분리하기 위해서 나는 까만색 사인펜, 나는 빨간색 사인펜, 나는 파란색 사인펜을 점을 계속 찍어서 말리고 찍어서 또 말리고 왜 점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점을 작게 찍어야지 샤프하게 분리가 되겠죠. 이거를 분필을 이 샤알레에 담긴 물 위에다 올려놓으면 물이 쭉 올라오면서 여기 사실은 까만 잉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의 잉크가 합쳐져서 까만 잉크를 만든 거죠. 까만 잉크의 구성 성분, 빨간 잉크, 파란 잉크 이런 것들이 쫙 분리가 돼요. 뭐에 의해서 분리가 될까? 물에 더 친한 놈은 물하고 더 잘 녹아있기 때문에 더 위로 많이 올라가고 물하고 안 친한 애는 잘 안 올라가고 여기 밑에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솔벤트하고의 친화도에 따라서 어떠한 혼합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네? Thin Layer Chromatography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리판 위에 얇게 막처럼 물질을 붙여놓죠. 되게 실리카 젤이나 이런 것들, 셀룰로즈 이런 것들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 분필의 경우에는 이 솔벤트가 왜 초등학생들이 실험하는데 무슨 유기용매 이런 거 좀 위험하잖아요. 물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때는 이 솔벤트가 수용액인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밑에 있는 용액이 유기용매, 클로로폼에다 메탄올을 적당히 섞으면은 적당한 소수성을 가진 유기용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유기용매를 통해서 이러한 리피드들을 분리하는데 왜 리피드? 인지질이니까 세포막이 인지질이니까 지질에 얼마나 잘 녹나로 분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얇은 막 위에 코팅되어 있는 물질들은 하이드로필릭한 셀룰로즈나 실리카질 이런 것들은 하이드로필릭한 놈이에요.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을 코팅해 놓고 여기다가 파이펫으로 리피드 샘플을 찍어서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 말리고 또 찍어서 말리고 그래서 아주 작은 점에다가 샘플을 로딩한 후에 얘를 이 체인버 안으로 딱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안에 있던 요 용액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쫙 샘플이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요 용액이 요 안에 있는 전기 용매가 하이드로포빅한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유기용매에 더 잘 녹는 즉 하이드로포비시티 소수성이 높은 놈들은 더 위로 올라가고 소수성이 낮은 놈들은 즉 물하고 친한 놈들은 물하고 좀 더 친한 놈들은 밑에 남겠죠. 그런 걸 통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용매에 대한 친화도에 따라서 지지를 분리한다. PLC의 Thin Layer Chromatography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 페이즈, 움직이는 상과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고정상 중 어떤 곳에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 여기서는 지질, 제품막에서 추출한 지질이 좀 더 친화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분리한다. 용매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클로로포럼, 메탄올, 혼합액. 메탄올은 물론 하이드로필릭하지만 클로로포럼만 너무 써가지고는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히 메탄올을 섞어가지고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조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특히 지질을 분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페이즈 용매예요. 클로로포럼하고 메탄올하고 혼합한 거. 얇은 판, 판 위에 코팅된 물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식 애시드, 실리카 혹은 뭐 셀룰로즈도 사용하는데 하이드로필릭한 애들을 위에다 코팅한다. 용매는 모바일 페이즈, 용매가 위로 쭉 전개되면서 움직이니까. 반면에 얇은 판 위에 코팅된 물질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그래서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는다는 뜻. 자, 스테이셔너리, 카멜이라는 락그룹의 스테이셔너리 트래블러. 가만히 있으면서 트래블러, 제자리에 있으면서 여행을 한다. 좀 이율배반적인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재미있는 단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니까 저렇게 앨범 타이틀로 쓰였겠죠. 자, 스테이셔너리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이제 스테이셔너리 가만히 있는 거, 정지상, 고정상. 자, 그래서 분리하고자 하는 지질을 포함한 샘플을 얇은 판 아래쪽에 코팅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위에 농축시켜서 올린다. 어떻게 농축시키냐? 모세관으로 샘플을 아주 조금 올리고 1마이크로리터 정도 드라이어로 말리고 그런 걸 반복하면은 아주 작은 점 위에 샘플을 굉장히 농축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샘플이 올려진 얇은 판을 용매가 기화되어서 포화된, 이게 사실 위에 뚜껑을 씌워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 안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기화되어서 포화돼야 되죠. 포화된 체인버 안에 넣으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용매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때 오리진, 여기 찍은 부분을 처음에 샘플을 로딩한 부분을 오리진이라고 불러요. 오리진에 올린 샘플 속의 지질들이 하이드로포비시티의 소수성 차이에 의해서 분리된다. 소수성이 클수록 모바일 페이즈에 대한 친화도가, 클로로포럼, 메탄올, 혼합액에 대한 친화도가 커서 뭐보다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보다 커서 더 높이 위로 전개된다.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엠피패틱 몰레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기 친소성인 부분, 여기 OH 부분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소수성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위에서 발견되고 나머지는 이런 순서로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포스파티딜, 에탄올라민, 뭐 콜린, 세린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트린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멤브레인 어시메트리, 제품학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인지질은 인지질 이중층, 바깥층과 안쪽층, 바깥쪽 안쪽에 각각 다른 비율로 존재한다. 인지질의 조성이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인지질 이중층 중에서 바깥층, 안층의 인지질 조성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바깥쪽에는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는 글라이코리피드들이 많이 존재하고, 제가 되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멤브레인 그리고 이렇게 TV 안테나 이걸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옛날 사람이나 아는 표현 방법이고 요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특히 요즘 제가 굉장히 쇼킹하게 들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지금 뭘 그리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그리는데, 스마트폰 보면 옆에 여기 아이콘들이 있죠? 이 뭐 이거 볼까?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나? 아이폰이니까 뭐 사파리 아이콘이 있고, 음악 듣는 스포티파이 아이콘이 있고, 여기 전화를 걸기 위한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요즘 젊은 중고등학생들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게 전화번호 아이콘을 쓰는지 제가 그걸 듣고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안테나인데, 안테나. 요즘은 뭐 대부분 다 뭐
그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 형태의 그 아파트에 살지만 예전에는 이런 단독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단독주택 여기서 TV를 보려면은 자기 옥상 위에 이런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야 했어요. 요즘은 안테나로도 안 보고 다 뭐죠? 다 랜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로 IPTV를 통해서 TV를 보는 시절이지만 예전엔 공중파를 받아서 이렇게 TV 보는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비가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이 안테나가 뭐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 TV가 안 나오면은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옥상에 올라가지고 안테나 방향을 바꾸면서 밑으로 소리 지르는 거죠. 아니 핸드폰 가져가 전화하면 되지 왜 소리를 지르지? 핸드폰이 어딨어 없으니까. 야 잘 보이냐? 아빠 아직도 안 보여요. 9번은 나오는데 11번은 안 나와요. 원래 9번 KBS는 출력이 높았어요. 근데 7번 TBC나 11번 MBC는 잘 안 나왔죠. 세 개 다 보이는데 이제 AFKN 2번이 안 보이네. 엄마 막 여기 또 위에다가 UHF 보려면 안테나 하나 더 달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세포막에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를 그래서 표현했는데 이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시대착오적인 표현 방법을 쓴 것 같아서 나는 역시 옛날 사람이다 하는 자괴감이 약간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안테나에 해당하는 게 단백질에 붙어있는 당 같은 거, 당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지질 중에서도 이렇게 당이 붙어있는 것들이 세포막의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바깥쪽에는 당이 붙어있는 글라이콜리피드들이 많이 존재하고 안쪽에는 내부로 신호를 보내는데 관여하는 파스파티드 이너시톨, 특히 파스파티드 이너시톨이 내부로 신호를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PI, 파스파티드 세린 PS, 그리고 파스파티드 에타놀라민 같은 것들이 세포막 안쪽에 인지질 이중층 안쪽에 안쪽면에 많이 존재한다. 이건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파티딜 이너시톨, 파스파티딜 에타놀라민, 파스파티딜 세린 같은 것은 인지질 이중층의 안쪽에 많이 존재하고 글라이콜리피드는 바깥쪽에 많이 존재한다. 자, 세포막 안에서 인지질이 가만히 있을까? 움직일까? 당연히 움직이겠죠.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도 한다. 여기까지 확선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인지질은 제자리에서 뱅뱅 돌 수도 있고 이중층의 같은 층에서는 위층이나 아래층에서는 자유롭게 동횡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확산, 디퓨전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의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바깥층에서 안쪽 층으로 혹은 안쪽 층에서 바깥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transverse diffusion, flip-flop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인지질 이동에 비해서 상당히 연력학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 부분이 노란 머리 부분이 들어오려면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한 이 꼬리 부분을 통과해야 되죠.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다. 이건 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걸 도와주는 엔자임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플립페이즈 안 써지네. 여기서 잘 쓰도록 해볼게요. 플립 정자로 플립페이즈 뒤에 에이즈가 붙으면 발음이 에이즈라고 나면서 이게 엔자임 효소죠. 플립페이즈라는 효소의 활성에 의해서 트랜스버스 디퓨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효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세포막에서 인지질이 확산한다는 증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어요? PrEP이라는 실험법이 있는데 Fluorescence Recovery After Photo Bleaching. 요즘은 그런 헤어스타일이 별로 유행하지 않는데 뭐 제가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머리에다 브릿지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뭐 파란색 이렇게 중간중간 물들이는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빨간 게 아니라 까만 거요. 까만 머리에 중간중간에 노란색, 하얀 게 아니라 노란색 브릿지가 아니라 블리치죠. 블리치. 표백한다는 표백. 포토 블리칭 하면은 빛을 세게 줘서 빛을 적당히 주면은 그 색소가 빛을 반사하고 흡수하고 특정 파장을 반사해서 색소가 색깔을 나타내는데 너무 에너지가 센 빛을 가하면은 색소가 파괴돼요. 파괴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블리칭. 빛에 의해서 바래는 거죠. 창문 밖에 책 같은 거 너무 오래 놔두면은 책의 색깔이 바래져. 책 표면이 예쁜 색이었는데
노랗게 바르는 거, 그게 바로 포토 블리칭. 햇볕에 있는 자외선 같은 것에 의해서 색소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고, 아주 인텐시티가 높은 강한 레이저 빛 같은 걸로 색소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포토 블리칭이라고 해요. 자, fluorescence recovery after photo bleaching recovery. 회복된다. 뭐가? 형광이 회복된다. 빛으로 표백을 시킨 후에 형광이 회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그걸 FREP이라고 하는데, fluorescence recovery after photo bleaching.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표면의 인재질과 결합하는 형광 물질을 세포에 붙인다.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액을 넣어주면 세포 표면에 쫙 붙으면서 세포가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현미경,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현미경 렌즈를 이렇게 보는 거죠.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형광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형광으로 표지된 인지질이 반짝반짝하게 초록색으로 빛나 보인다. 그런데 강한 레이저를 쬐어서 특정 부분의 형광을 블리칭, 표백시킨다. 없애버리는 거죠. 까맣게 흑이 아니고 백. 까맣게 하얗게 백.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주변의 인지질이 확산으로 이동하여서 구멍이 때워진다. 얘가 여기 보면 얘네들이 포토 블리칭에 의해서 여기 형광 물질들이 맛이 갔어요. 얘네들 표정이 맛이 갔죠. 그죠? 빨리 옆으로 가서 저 맛간 애들이랑 자리 바꾸고 싶다. 기다려.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확산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얘네들이 이 빵꾸가 메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인지질이 얼마나 확산을 빨리 할 수 있나, 확산의 속도를 계산해 봤어요. 분자량이 약 800달톤 정도 되는 전형적인 포스포리피드는 1초에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 확산으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참고로 동물 세포의 지름은 평균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인지질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뭐 몇 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고, 이번에는 세포막을 이루는 또 다른 구성 성분인 세포막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막 단백질. 자, 인티그럴 프로테인, 페리페럴 프로테인.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인티그럴 프로테인 중에서도 막을 관통하는 막관통 단백질이야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라고 불러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 얘는 관통하는데 얘는 관통하지 않고 적당히 엉덩이만 감추고 있죠. 제가 여기서 단백질을 되게 핑크색으로 그리는데 색칠을 하는데 이 안쪽은 파란색으로 색칠했어요. 왜 그럴까?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한 부분.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하죠? 이 바깥쪽, 세포 바깥쪽도 물이고 세포 안쪽도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여기도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인데 여기만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의 경우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하고 여기는 하이드로필릭하고 여기는 하이드로필릭하다는 거다. 얘도 인티그럴 프로테인인데 막을 관통하진 않죠. 얘도 인티그럴 프로테인인데 얘는 막을 몇 번 관통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관통하죠. 나는 막을 여러 번 관통하는 막관통 단백질이야. 나는 한 번만 관통하는 막관통 단백질이야. 나는 막을 관통하지 않고 인지질 이중층에 엉덩이만 반쯤 들이밀어서 놓고 있지. 나는 페리페럴 프로테인 옆에 인티그럴 프로테인과의 친화도, 얘와의 친화도에 의해서 붙어있을 경우도 있고 인지질 머리 부분, 여기 부분의 친화도에 의해서 붙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막에 붙어있다. 페리페럴 프로테인은 인지질의 머리 부분과의 친화도에 의해서 붙어있는 놈도 있고 다른 인티그럴 프로테인 혹은 다른 페리페럴 프로테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멤브레인 주변에 존재하는 놈도 있다. 또한 아까 배웠지만 멤브레인 앵커드 프로테인, 동위결합으로 결합하고 있는 지질 부분, 패티지들을 갖다가 여기 삽입해서 마치 만원 전철 속에, 출퇴근 만원 9호선 지옥철 속에 여기저기로 쏠릴 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여기에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런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동위결합으로 붙어 있는 리피드를 인지질 이중층에 끼워 놓고 매달려 있다. 인티그럴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연구하기도 힘들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나는 위에서 출연했던 여기 얘죠. 여기 제가 이 단백질 표면 중에서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부분은 핑크색으로 칠했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은 파란색으로 지금 색칠을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위에서 출연했었던 인지질 이중층의 엉덩이만 받고 있던 인티그럴 프로테인이야.
인지질 이중층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에 담궈져 있는 엉덩이 부분은 나도 역시 하이드로포빅하게 담글 수 있는 거죠. 하이드로필릭한 엉덩이는 저기 못 담궈요. 하이드로포빅하고 세포질로 나와 있는 부위는 하이드로필릭하다. 여기는 하이드로필릭하다. 그죠? 단백질을 연구하려면 인지질 이중층에서 꺼내서 순수 분리를 해야 된다. 그죠? 뭔가 연구를 하려면 걔만 잔뜩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연구 안 해보신 분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단백질을 인지질 이중층에서 꺼내서 순수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연구 방법, 이런 방법은 대부분 수용성 용매를 이용한 것이므로 막단백질은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냥 수용성 단백질,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 말고 세포질 안에도 단백질들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세포를 터뜨려서 꺼내면은 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수 분리를 할 수 있고, 얘는 수용액 중에서 굉장히 잘 녹아요. 물속에 잘 녹아서 평소에 세포질 안에 있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세포질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막단백질은 순수 분리하려고 하면은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주변의 물 분자들이 싫어하니까 수용액 속에서 어떻게 돼요?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을 서로 감추고, 이 퍼런 부분을 감추죠?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안으로 감춰서 뭉쳐서 침전이 되거나 변성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억지로 순수 분리해서 수용액으로 이루어진 버퍼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그리게이션 돼서 뭉쳐가지고 떡이 되어서 가라앉거나 여러 가지 자연 상태로 분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막단백질은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하기 힘들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막단백질을 교수님이 연구해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 그건 막단백질인데 분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저 그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한 번 정도 물어보고, 이놈 봐라 기특한데? 그런 것도 알고, 이놈 봐라 개기는데 하라면 할 것이지. 교수의 인성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아마 얘가 좀 뭘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은 사실 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 전공하는 분들이 거의 생명과학과 대학원에 없죠. 되게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그래서 이 바이오케미스트리, 단백질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필들인데, 최근에 이쪽 분야가 점점 모르겠어, 트렌드가 약간 분자세포 생물학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이 하드코어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래서 막 계산해서 버퍼 조성 만들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아쉬워하는데, 그런 걸 좀 전공하면 앞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소리였고요. 자,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 장기를 가지고 있다. 아까 파란색으로 그린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 있는 저 부분을, 이 파란 부분을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약 20개에서 3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알파 헬릭스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알파 헬릭스 배울 때 약 3.6 아미노 애시드 퍼 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20개에서 30개면은 어떻게 될까? 36개가 한 10바퀴니까 30개면은 36에서 8바퀴 정도? 알파 헬릭스가, 그죠? 이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짧은 거는 20개, 한 20개 나누기 3.6 하면은 약 6바퀴 정도, 그죠? 알파 헬릭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은 거의 대부분 소수성인 R그룹이 소수성인 거 있죠. 발린, 류신, 아이솔류신, 페니랄라닌 이런 것들 소수성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알파 헬릭스 말고 베타 쉬트로 이루어진, 베타 쉬트, 발음 길게, 그죠? 쉬트로 이루어진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도 있다. 보시면 이 화살표가 다 베타 쉬트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옆그림처럼 베타 쉬트가 모여서 트랜스멤브레인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나무판이 모여서 술통, 배럴, 소비형 같은 거 많이 보면 딱 바에 악당이 딱 들어와서 총을 빵 쏘면 여기 술통이 빵 나면서 술이 축 떨어지면 누가 아까워서 밑에 가서 이렇게 마시다. 이게 배가 나온 사람이, 그죠? 술통을 마시는 것과 유사함으로 베타
배럴 구조라고도 한다. 베타 평면 구조를 이루는 아미노산 중 하이드로포빅한 것은 당연히 바깥쪽에 있겠죠. 바깥쪽은 여기 인지제들의 하이드로포빅한 테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하이드로필릭한 것은 이 여기 안쪽에 존재해서 이 안쪽에 존재해서 하이드로필릭한 물질들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베타 배럴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포린 같은 거. 포린이 세포막 안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구조를 형성해가지고 세포막하고 안 친한 애들, 즉 하이드로필릭한 애들, 친수성인 애들을 이온 같은 애들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물론 세포막에 있지 않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베타 배럴 구조를 가진 단백질.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베타 배럴 구조를 가진 단백질도 있어요. 세포 바깥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 이 바깥이 다 물이니까 얘는 이 술통 모양의 바깥쪽이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애시드를 가지고 있을 테고 이 안쪽 부분이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 애시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은 어떤 놈들이 있을까? 세포 바깥쪽 수용액에서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을 전달하는 뭐 그러한 단백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이드로페티플란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